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 구급 국가직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간단합니다. 톡 쏘는 사이다 같은 부분에서 탄산을 뺀 그냥 설탕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중학교 정도의 난이도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20문제 모두 너무 평이해서 변별력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에서 그 변별력을 어느 정도 채워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초유의 상황인 것 같아요. 국어도 너무 쉽게 나왔고 영어도 너무 쉽게 나왔고 국사도 쉽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실력을 측정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은 뭐냐면 실력이 있어도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어느 정도 최소한은 변별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라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천정문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됐죠. 이걸 보통 우리가 아슐리안 개석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냥 시험 문제가 이건 청동기가 아니라 구석기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1번은 틀렸고요. 경상남도 창원 다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발견됐어요. 무덤에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붓이라고 하는 게 한자 문화권에 굉장히 중요한 필기구가 되겠고요. 요 경남 창원 다올에서 발견된 붓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쪽으로 털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한자 문화권에 우리나라가 편입됐다 또는 중국 문화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문화가 수용된 것은 철기 때부터거든요. 따라서 경남 창원 다올에서 발견된 붓이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부근에서는 탁자형 고인돌이 발견됐다. 고인돌이요. 청동기 때의 가장 대표적인 분묘 양식이죠. 그죠? 특히 이제 강화, 그다음에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 화순이라든가 고창의 고인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 암사동에 대한 얘기는 바로 신석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청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도 쉽죠. 이런 문제는요. 2번 갑니다. 1번의 난이도는 극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줬다. 12월 달에 제천 행사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제천 행사가 10월 달에 있는데 이 나라만 12월 달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맞아들인다고 해서 영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라는 게 환영한다라는 뜻이고 고라는 게 북고자니까요. 북을 맞으면서 북을 치면서 귀신을 맞아들이는 제천 행사다. 그래서 영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수렵사회의 전통이 그냥 남아서 사냥철에 사냥을 해온 사냥감들을 쌓아놓고 축제를 즐긴다라고 얘기하죠.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10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술 맛은 어땠을까? 그죠? 이렇게 한심한 생각이 들 만큼 문제가 쉽죠. 요거 동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부가 있었으면 맞습니다. 오부가 있는 거는요. 근데 계루부요. 계루부라고 하면 계루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고구려를 상징하는 거니까 부여가 아니죠. 2번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불해, 살해, 험측, 번해. 자, 요건 사만이 되겠습니다. 부여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내지 못했다. 이것도 역시 사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4번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하여 노비나 소말로 변상하였다. 글쎄요, 이 출제자가 자기 자녀분이 중학생 정도 되고 학교에서 시험 봤던 문제들 한번 참고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가왕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중병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에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해서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아직 송나라까지는 아니고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선왕의 도인이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가 그 의견을 따랐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자겸의 난이 1126년이잖아요. 사실은 1127년 이자겸의 난이 실패한 다음에 정강의 변이라고 해서 북송이 멸망합니다. 금한테요. 아무튼간에 가는 바로 인종이 되겠죠. 인종.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최후가 옮긴 거 아닙니까? 몽골의 침략은 1차부터 6차까지 모두 누구 때에 일어납니까? 고종 때 일어났어요. 고종이라는 임금, 고려의 고종이 47년을 제위했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차부터 6차까지로 이렇게 나누고요. 다시 6차를 1, 2, 3, 4차로 나눠요. 6.6-1, 6-2, 6-3, 6-4.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의 몽골의 침략을 이렇게 나누고 또 6차를 6.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누는데 왜 이렇게 따지느냐? 이걸 다 별개로 보면은 1차부터 9차까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느 책은 1차부터 6차까지라고 써 있고 어느 책은 1차부터 9차까지로 써 있는 게 이게 몽골의 침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몽골의 침략은 모두 고종 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고려 고종 때인데, 자, 최후가 1차 침입 이후에 이제 강화를 맺었는데요. 몽골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결국 강화도로 천도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은 바로 고종이 되겠고,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권원을 주장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묘청이 서경천도 계획을 얘기하니까 먼저 대화궁을 짓고 서경으로 천도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대화궁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뭐예요? 팔성당이라고 해서 유명한 산천을 신으로 모시는 도교 사원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신지교 제15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죠. 그러다가 이제 천도 계획을 포기하니까 결국 뭐가 일어난 겁니까? 묘청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래를 보급했다. 이건 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충렬왕이라고 하는데요. 주자가래가 도입돼서 보급된 시점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왕인지는요. 그래서 대개 충렬왕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어느 왕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이 대목은요.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했다. 이건 충렬왕이 맞습니다. 그죠? 도평의사사는 충렬왕 6년 때 만들어진 회의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갑니다. 미출신 기역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조선 민족은 독립항쟁을 주길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네루가 자기 딸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엮어서 쓴 책이 바로 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던 사료들이죠. 자, 그러면 기억은 바로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은 3.1운동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암태도 농장의 소작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1923년서부터 24년까지 전개됐던 소작쟁이입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자, 저를 보세요. 1910년대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따라서 소작쟁이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소작쟁이가 1920년 조선노동공제에서 추진한 것이니까, 자, 적어도 소작쟁이는 20년대 이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23년이니까 빼고, 정오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926년 11월 조선공산당의 표면단체였던 정오회가 비타협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죠? 좌우 협동전선 운동을 주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유일당 운동이 되면서 1927년도에 신간회와 근호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맞네요.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이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최익현 선생은 의병운동을 언제만 일으켰죠? 을사의병에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을미의병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죠? 내 모를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을미의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에 가담했는데, 여러분 을사의병이긴 하지만은 최익현 선생은 1906년 윤 4월 달에 의병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최익현 선생이 의병을 일으킨 장소가 전라도예요. 왜냐하면 최익현 선생은 원래 포천 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전라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전라도,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의 문제에서 꼭 이 답만 불러주 해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 그냥 풀면은 20분 안에 풀기 때문에요. 사실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면함 최익현이 전라도 지역에 가서 을사의병을, 정확히 얘기하면 을사병호의병 중에서 병호의병이죠. 병호년이 1906년이니까요. 1906년 윤 4월 달에 의병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자기 제자인 임병찬의 근거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관군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같은 민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체포당해서 1907년 1월 달에 이제 대마도에서 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때에도 임병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고종은 이 임병찬에게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1912년 이제 고종이 밀명을 내린 거죠. 그대가 다시 한번 의병을 일으킬 생각이 없는가? 그래서 1912년 전라도 지역에서 임병찬이 조직했던 조직이 바로 독립의군부가 되겠죠. 이른바, 여러분 무슨 주의요? 복벽주의 또는 보황주의적 성격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벽자가 임금벽자예요. 그러면 임금벽자니까 이게 뭐예요? 복벽주의 하면은 임금을 회복하는 주의라는 얘기가 되겠고, 보황주의라고 한다면은 황제를 바로잡아서 다시 세우는 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제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보황주의, 복벽주의가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1912년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됐다고요. 뭐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만들어진 건 1922년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잖아요. 1920년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갑니다. 밑줄 친 성상에 대해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선만대의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고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6권의 법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히 반포했다. 이, 호, 예, 병, 형, 공 6전체제로 되어 있는 게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성상은 누굽니까? 성종이 되겠네요. 자, 동국병감이라 고조선서부터 고려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건데요. 평상시에 전쟁사에 관심이 많았던 문종 때의 일이죠. 우리가 이제 문종을 자꾸만 병약하게 그리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문무를 겸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조 때의 군사 조직의 완성은 문종이 그 기초를 닦은 것이다 이건데요. 전쟁사인 동국병감도 역시 문종 때 편찬됩니다. 또한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도 문종 때 편찬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몽선습이요. 요거는 중종 39년 박세무라는 사람이 어린이용 역사서로 편찬한 것이죠. 아동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미리 알아야 될 역사서다. 그래서 동몽선습인데, 요건 명종이라고도 쓴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종 39년에 집필됐는데 중종 39년이 중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는 명종, 어느 책에는 중종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둘 다 맞는 거예요. 중종 말년이면과 동시에 명종 즉위년이니까 박세무의 동몽선습이네요. 삼강행실 또는 세종 때잖아요. 세종 때. 그죠? 국조 올해의, 이게 성종이네요. 성종 때는 경국대전 그다음에 뭐예요? 국조 올해의, 그죠? 그리고 삼국사 전료, 동국통감,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동문선, 악학개범, 이런 책들이 편찬됐던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가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비로소 직관, 산관 각 품에 가를 제정했는데 관품에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이 들어가네요. 인품만을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했다. 자, 이 사료가 나오면 무조건 시정전시과죠. 그죠? 관품과 인품을 고려했는데 관품보다는 더 세분화시킨 게 시정전시과거든요. 그래서 이 시정전시과가 나오면 반드시 자단비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8과를 나눴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단비록이라는 게 사색 공복이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단비록이 언급되고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해서 나눈다 그러면은 그걸로 18과로 나눈 게 바로 시정전시과. 그다음에 개정전시과부터는 뭐예요? 관품만으로 18과를 나누고 인품이 없어지죠. 그죠? 근데 이거는 관료 조직이 정비됐기 때문이니까 이제 공복이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4번이에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자법으로 나눠서 지극 결수를 정했어요. 이게 이제 시정전시과란 말이죠. 근데 1번 보세요.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고려가 918년에 건국돼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940년에 역분전을 지급하죠. 이게 940년에 노급을 폐지하고 지급했던 역분전이죠. 그죠? 조심할 거는 역분전이 940년에 지급될 때 노급이 폐지됐다는 거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2번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 지방에 한해서 지급했다. 와우. 1391년 과전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죠? 조선강국 직전에 과전법. 그다음에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문무 자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급 결수를 정한 것이 시정전시과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직업군인제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6대 성종 때 가서 6이라고 하는 직업군인제가 완성되니까 이제 군인전시과를 처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은 개정전시과였다 얘기예요. 근데 이 개정전시과에서는 무반에 대한 차별 대우가 좀 심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해소해서 예컨대 이제 개정전시과에서 5과에 해당했던 상장군은 경정전시과에서는 3과로 올라간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3번은 바로 문종 30년의 경정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7번 들어갑니다. 가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이 발발한 것은 1895년이잖아요. 1895년 10월 8일. 자, 양력 10월 8일, 음력 8월 20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을미사변이고요. 을사득약. 을사조약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조약의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을사득약은요. 1905년 11월 17일. 양력 1905년 11월 17일, 음력 10월 20. 요게 이제 을사득약이에요.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 전개는 여러분들 1908년이잖아요. 그죠? 가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1898년이니까요. 가식에 해당하는 게 1번이 답이네요. 시민회는 일조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됐다. 자, 여러분들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11년입니다. 1911년인데 원래 안학 사건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안중근의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이제 뭐예요? 그 황해도 안학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그걸 내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내니까 이 부분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독립운동 자금을 내기로 했던 사람들이 고해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명근을 더불어서 이제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첫 번째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암살 미수 사건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확대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안학 사건이 확대돼서 백오인 사건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감옥살이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당하면서 핵심적으로 감옥생활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때 이 안학 사건에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원래 15년형인가를 언도받았는데 5년을 살고 풀려나요. 5년을 살고 풀려난 다음에 이제 1919년 상하이로 가서 임정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민의 회원이었던 김구 선생이 사실 이때 당시 피해를 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911년. 그러면 나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가가 아니라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맡는 방공령을 내렸다. 와우, 이 방공령이 이제 최초로 내려진 건 1889년입니다. 1889년도에 먼저 황해도에서 제일 먼저 방공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함경관찰사 조병식이 일으킨 방공령이 가장 커요. 1889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 을미사변 이전이 돼야겠죠. 나가 아니라요. 일제히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보안회가 만들어졌다. 보안회가 만들어진 건 1904년이잖아요. 그러면 보안회가 만들어진 건 1904년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가 돼야 되니까 가시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번 갑니다. 가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흑수 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 말갈을 치게 했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재덕 등을 보내서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을 거두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강국임을 자부하고 고구려의 국왕임을 천명했다. 이거 천손의 입장을 천명했다는 얘기죠. 무왕 아니에요, 무왕. 여러분, 무왕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게 727년이고요. 요때를 일본도 개설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왕이 727년에 일본도를 개설한 이래 발해가 멸망하기 전까지 일본에 보낸 외교사전은 총 35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런 기간 동안에 조선통신사가 12번 파견됐다는 걸 본다면 35회의 사절단 파견은 굉장히 많은 횟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무왕이고요.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꿨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고왕, 대조영이잖아요. 대조영. 그 다음에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 사신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라가 급찬 승정을 갖다가 발해 사신으로 보낸 거는 헌덕왕 때입니다. 헌덕왕. 신라 하대요. 신라 하대의 헌덕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발해 무왕과 신라 왕으로 이제 대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덕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덕왕이 733년에 발해를 공격했다가 폭설을 만나갖고 군대가 태반이 얼어 죽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자, 요건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 갔어? 안 보이네. 급찬 숭정이 발해 사신으로 파견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왕 때냐면 헌덕왕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해에서는 강왕과 희왕이 교체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 왕들은 별로 중요하진 왕이 아니에요. 강왕, 희왕이라고 하는 왕들은 그저 문왕이, 여러분 문왕이 56년을 제위했잖아요. 57년 차에 죽었는데 문왕이 죽고 나서 25년 만에 10대 선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10대 선왕인데 이 사이에 7명의 왕이 바뀐단 말이죠. 그 7명의 왕이 바뀔 그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왕에서 희왕으로 바뀔 때가 이때가 이제 급찬 숭정이 발해 사신으로 파견됐던 때고요. 정확한 연대는 812년 정도가 됩니다. 서기 812년 신라 하대죠.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라고. 근데 이건 2번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답이 쉽게 보이잖아요. 무왕이니까. 대응, 보력, 금륜. 여러분, 대응,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 누구예요? 문왕이죠. 그죠? 장문유가 당의 떵저우를 공격했다. 이게 바로 무왕 때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이네요. 9번 갑니다.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의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해 사도하자,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경박호 전투다. 한국 독립당 산하의 한국 독립군이죠. 중국 호롱군과 연대를 했고 지청천이 이끌었으며
그죠? 한국독립당의 산하 그 군사 조직이죠. 그럼 뭐 2번이잖아요 이거. 1번은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한 저기 그 뭐예요? 우한이라는 도시에 한커우구에서 창설한 거 조선의용대죠. 그죠? 1번은 조선의용대 1938년 미사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했다고요? 글쎄요, 뭐 그런 단체가 한두 개겠습니까? 이건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미사협정이라는 게 1925년 아닙니까? 1925년 이제 만주 군벌 장조림과 체결한 게 미사협정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1923년에 참의부, 1924년에 정의부, 1925년에 신민부가 조직돼서 활동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위축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해체되는 건 아닙니다. 미사협정으로 인해서 바로 해체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군사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좀 애매모호하고 3번에는 또 이제 한국 독립군은 해당 사항이 없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양세봉은 조선혁명군 아닌가요? 국민부가 이끌었던 조선혁명군. 그래서 1934년에 이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양세봉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갑니다. 밑줄 친 기역 리을과 관련된 임난 이후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 배추, 오이, 밭 뭐 이런데 기역, 신해 통공을 반포해서 서울에서 유구이전의 금난 조건을 폐지했다. 아유,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유구이전 이외의 금난 조건이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죠? 1번이 정답입니다. 니은, 담배, 인삼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업작물 맞습니다. 디귿, 고구마, 감조보, 감조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감자와 고구마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감자는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라고 봅니다. 명확한 도입 시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19세기 후반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북방 도입설이 뭐냐면은 청으로부터 감자가 도입됐다는 설 하나, 남방 도입설은 뭐냐면은 이양선 서양배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상륙해가지고 서양 사람들 상륙해서 감자를 주고 갔다는 설 하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19세기 후반에 감자가 도입됨에 따라서 감자는 대개 일반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구황작물로 활용되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선 시기에 구황작물로 활용됐던 것은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영조 시기 조선통신사 느그 조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엄이라는 조선통신사가 고구마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재배되면서 말이죠. 관찰사라든가 지방수령이라든가 또는 암행어사들이 끊임없이 고구마를 재배를 크게 확대시켜서 재배 지역을 확대시켜서 구황작물로 삼을 것을 건의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 따라서 감조보, 감조신보라고 하는 그런 농서까지 고구마 재배법을 담고 있는 농서가 발행된다, 이게 간행된다는 거죠. 그럼 뭐 수업 시간에 허다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요. 뭐 3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고랑에 거름 재를 두텁게 펴고 구멍이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뭐 이거는 고랑에다 심는 법이니까 뭐예요? 견종법이죠. 예? 이랑에 심는 거는 이거 뭐예요? 이랑에 심는 거는 여러분들 농종법인 것이고 그다음에 박고랑에다가 파종하는 게 견종법이니까 견종법의 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정답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죠. 전체 문제가 여기까지 모두 난이도 극하. 그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11번 갑니다.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승유의 제왕후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했다. 그죠? 예? 곰과 호랑이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버전의 단군 신화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승유의 제왕후기에 실려 있는 단군 신화는 좀 버전이 다르죠. 여러분들, 하늘에서 단웅천왕이 내려와서 자기 손녀딸에게 약을 먹여서 인간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단수신과 혼인시켜서 단군을 낳게 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아무튼간에 독특한 단군 신화의 버전이 들어있는 제왕후기.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복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을 하였다.
뭐 이거 이전에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이규보의 동명항편이 어떻게 단군입니까? 동명항편인 고구려의 주몽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김희독립선언은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단기 연도를 표시했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난이도 조절한다고 하면서 답은 선명하게 보이고 아닌 거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답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12번 갑니다.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 한 일로 탄생했음을 어찌 탄생했으며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있는 기편에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사료는요, 사실 그 7차 교육과정의 국정교과서 2004년에 발행됐던 국정교과서에 문화사편에 들어있는 사료고요. 아주 흔한 사료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사 인증서부터 해서 수능에 이르기까지 먼저 한두 번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고시에서도 자주 나왔던 사료니까 이건 그냥 자기 베끼기 시험 문제예요.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 8종 교과서에 새롭게 들어간 사료라든가 이것도 아니고 이전에 2004년서부터 계속 국정교과서 시절부터 계속 들어있던 사료이기 때문에 흔한 사료다 이게요. 기편이 있잖아요. 기. 삼국유사는 말이죠. 삼국유사 기편. 그 다음에 삼국유사 탑상. 그 다음에 삼국유사 뭐 효선. 향유사 무슨 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불교 승려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해동고승전 있잖아요.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최충원 집권기에 쓰여졌는데요. 1215년인가요? 제 기억에. 자, 이러고 불교 중심의 고대 민관선화를 수록했다. 이게 바로 삼국유사죠. 그죠? 고조선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했다. 뭐 이런 책이 한두 권입니까? 동국동감서부터 해서 쭉 나오는 조선시대 수많은 역사서가 동국, 동사 이런 말이 들어간 역사책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고조선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거죠. 동국사략이다. 그죠? 동국동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사강목이다. 뭐 그렇죠. 유교적 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를 서술했다. 이건 삼국사기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갑니다. 가해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전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전주하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했다.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한 거는 이제 5월 6일입니다. 1894년. 그다음에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한 게 5월 5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본군이 인천항에 최초로 상륙한 게 300여 명의 선발대를 보낸 게 5월 6일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청일양국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5월 8일 날 전주하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주하약 이후의 사건이래요. 남적과 북적군이 논산에서 합류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거는 2차 봉기죠. 그죠? 자, 이 2차 봉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고 가보개혁을 강요하면서 청일전쟁을 유발시켰을 때 결국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갖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맞네요.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서 처벌했다. 자, 이용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고부봉기예요. 고부밀란. 고부봉기는 1894년 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고부봉기를 나름대로 이제 다스리는 과정에서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탄압하니까 결국 1차 봉기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이고요.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포를 쏴서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이건 또 2번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3번이요. 고부봉기 1894년 1월 달에 고부봉기의 이유가 되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가명군을 격파했다. 전라가명군을 격파한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전주선을 점령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산봉기,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이후에 정읍, 무장, 영광, 한평을 돌아서 그리고 이제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홍계운이 이끄는 중앙관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입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번은 지금 4번은 지금 1차 봉기의 과정에 초기에 해당하는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4번 갑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쉬운 문제를 냈을까요? 가식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호 신라 확정, 지중왕 때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설치, 신문왕 때고요. 대공해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해공왕 때 일어난 것이죠. 독서 삼품가 실시라고 하는 것은 원성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주 오소경이 설치된 신문왕서부터 그 다음에 해공왕 때까지 무열왕의 직계가 왕위를 계승했던 신라 중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백성들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이건 성덕왕 때 아닙니까? 성덕왕은 신문왕의 아들로서 721년, 자, 성덕왕 여러분 722년이네요. 722년인데 성덕왕 21년 8월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 아니에요? 자, 1번이 맞죠.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신설됐다고 한다면 이건 어느 왕 때입니까, 여러분들? 지중왕 때잖아요. 지중왕 때. 백성의 구유를 위해서 진대법을 제정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아닙니까? 2세기. 청주의 거로현을 국학사행의 노급으로 삼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소송왕 799년에 건호현의 그 고려현을 국학생의 노구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소송왕 때. 요거는 국정교과서 때부터 들어있었던 사료입니다. 이것도 역시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되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다. (15번)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성의 경천사지 10층석탑. 현재는 이게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국내로 반환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있죠. 국보 86호네요 이거. 자,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의 양식 10층 석탑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를 다시 본따서 만든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니까요. 경천사지와 원각사지는 모두 원의 양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둘만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백탑이라고 부르죠. 그죠? 다른 모든 석탑들은 화감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물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됐다. 이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지 석탑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절은 무왕의 왕비님이신 사택 적덕의 따님이 이 절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사리기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틀렸네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이 이른바 평제탑이라고 해서 백제를 자기가 멸망시켰다고 제2 업적을 써놨잖아요. 거기다 새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불린다는 거 아닙니까?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닫힌 건물이 아닌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이게 금산사 미륵전은 여러분 지붕이 3개짜리 닫힌 건물이거든요. 근데 뻥 뚫려 있어요. 위가 다 보여요. 근데 이것만 그런가요? 유일한 목탑 양식이라고 하는 법주사 팔상전도요. 지붕이 5개짜리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뻥 뚫려서 하나로 통해 있어요. 그래서 지붕마다 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법주사 팔상전도 그렇고 금산사 미륵전도 그렇고 17세기의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를 창건할 때 주세붕이래요. 풍기운수 주세붕. 이거 백운동서원이잖아요. 그죠? 자, 학문연구와 서년회, 우리나라의 유학자 서년회 제사를 위해서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다. 맞죠? 그죠? 성적 우수자는 문과에 초시를 면주해 줬다고요? 서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서당이죠. 예? 지방의 군현에 있는 유일한 관악이라고요. 이거는 군현 일교 원칙에 해당하는 향교를 얘기합니다. 군현에 하나씩 있는 향교들이죠. 그죠? 330여 개의 군현이 있었을 때 330여 개의 향교가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갑니다. 가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에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있었다. 뜨둥. 무역규칙 또는 통상장정 1876년 8월이죠.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이잖아요. 그죠? 조일목 규칙 또는 통상장정이죠.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센의 조선책략을 가져오면서 그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체국대우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미수 통상조약이잖아요. 그 1번이죠. 난이도 극하. 18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미춘신 기역 리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사관원 정원에 제수되다. 니은 2조 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동호독서당에서 몰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34살에 율곡 2죠. 그죠? 자, 기역 사관원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 역할을 업무를 했다. 이거 승정원이잖아요. 그죠? 사관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간쟁, 논박, 서경 이런 거잖아요. 자, 니은 2조 좌랑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여러분 2조 좌랑 3명, 2조 정랑 3명. 이 좌랑과 정랑을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전랑이라고 부르죠. 2조 전랑. 그죠? 그러면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2조 전랑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종 때부터 생겨난 권한이죠. 인사추천권이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승정원. 지금 왕의 존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되게 사원부의 권한이 좀 크죠. 감찰의 역할. 그죠? 승정원의 역할이 아니죠. 서적 출판 홍문관인데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교서관이죠. 교서관. 그죠? 홍문관이 아니죠. 홍문관은 경연 같은 걸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갑니다.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학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명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정해주고 밝혀준 유교가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하면 어째서이며 이게 유교 구신론이죠. 박은식 유교에서 새로운 걸 구해야 한다. 자, 흔한 사료 아닙니까? 그죠? 독사실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했다. 신채호네요. 그 다음에 주석 부주석제 하에 주석 부주석제라고 한다면은요 1944년이죠. 1944년에 부주석제가 하나가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1940년 주석제, 1944년 개헌을 통해서 주석 부주석제.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했다. 김구 선생이잖아요. 이때 부주석은 김규식이죠. 그죠?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라고 주장했다.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라고 주장했다. 그죠? 또는 뭐예요? 이 나라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백과 국혼으로 나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민족혼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박은식 선생이거든요. 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3번. 조선어를 강조하면서 조선학 5천년간의 조선의 어리라는 그런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인보 선생이죠. 그 이 정인보 선생은 이 5천년간 조선의 어리라고 하는 그런 연재물을 책으로 묶었는데 그 묶은 책의 이름이 조선사 연구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정인보 선생은 안재홍과 더불어서 이제
조선학 운동을 1930년대부터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산 전집이라든가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부터 이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가라를 식이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됐대요. 좌우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 달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요거는 1945년 8월 달이죠. 해방 직후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 12월이잖아요. 1945년. 그죠?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했다. 1948년.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제 남북협상을 제의하고 올라간 게 4월 달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도 쉽죠 이거. 나, 다, 가라, 나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도대체 어려운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대급입니다. 문제의 수준을 얘기하기 전에 역대급으로 쉬워서 사실은 국사를 한 바퀴만 돌아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점은 기본으로 맞아야 되는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기서는 실수도 실력이니까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별력이 전혀 없어 보여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장에 나온 이래 가장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2017년 서울시 문제인가요? 구급 문제, 서울시 구급 문제 이래 뭐 고려 백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냈던 이래 쌍벽을 이루는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변별력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아니고 중학교 내신 수준도 안 되는 뭐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직인데, 그죠? 좀 약간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난이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죠? 앞으로 또 이제 다음 문제는 또 엄청나게 또 극단적인 어려운 문제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패턴을 학생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좀 어느 정도 기준만큼은 세워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